15분 만에 끝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 모임을 한 지가 벌써 3년 됐는데 저희 회사 소개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장표를 보다 보니까 있어서, 아까 이제 한생 교수님 계속 말한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가 바로 저고요. 저희 회사 지금 보니까 한 105명 정도 직원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 회사가 주로 하는 게 이제 자연언어 처리, 비정형 실시간 빅데이터 분석이나 시멘틱 검색인데, 특히 기계학습, 최근에는 이제 딥뉴럴넷을 포함한 것을 하고 있는 회사로서는 국내에서는 아마 가장 큰 그룹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체 저희가 R&D도 굉장히 많이 인공지능에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는 아마 단일 기업으로는 제일 국내에서 큰 규모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기업이고요. 저희 회사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관련된 연구를 계속 했었고, R&D가 중점이다 보니까 특히 뭐 특허나 IR 관련된, IPR 관련된 게 많습니다.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연구 분야 중에서 엑소브레인이라는 사업이 있고, 저희가 이 모임에서 몇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짧게 한 10분 소개를 드릴게요. 엑소브레인은 국내에서 연구되고 있는 AI 그 연구 사업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AI 연구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간처럼 학습 판단하는 미래 기술을 만드는 건데, 질문을 하면 답을 얻거나 대화를 하는 것, 또는 사항 정보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해서 판단 예측을 해서 자율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등과 같은 것들이 포괄적으로 연구되는데, 이러기 위해서 저희 회사가 집중적으로 하는 건 인공두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두뇌가 지식 베이스하고 추론하고 끊임없이 학습하는 애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형 비정형 빅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가져오고, 여기 있는 글들과 이런 것들을 사람처럼 책을 읽고 이해를 해서 지식 베이스라는 걸 구성을 하고, 이거를 끊임없이 추론을 합니다. 추론은 이제 사람이 연상하는 것과 같은 형태가 되는데요. 다양한 추론 방법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자각하고 성장하고 기존에 있던 지식하고 배치되는 것을 발견하면 오류를 해결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내년도에 그 한 8월 정도 될 것 같은데 뭘 할 거냐면 IBM 왓슨 컴퓨터하고 비슷한 건데, 그 장학 퀴즈가 지금 후보에, 원래는 3개를 했었어요. 장학 퀴즈를 나갈까, 1대 100을 나갈까, 아니면은 골든벨을 울려라를 나갈까인데, 내년에 이제 기계가 나가서 그 기장원들 뿐만 아니라 역대 장원들하고 그 퀴즈 대회 컴피티션을 해요. 시작할 땐 저희가 그 타겟을 했는데, 제가 좀 내용을 바꿔서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게 히든 퀴즈왕 비슷한 건데, 이건 이제 퀴즈 대회로 인간을 이기는 거 말고도 청중들이 왜 히든싱어 아시잖아요. 그것처럼 누가 기계인지 사람인지를 맞추는 거를 2개를 섞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베일이 있고, 베일 뒤쪽에 기계 혹은 사람이 있는데, 퀴즈가 나오면 퀴즈를 맞춰요. 그리고 간단한 대화도 하고, 그리고 나서 청중들이 이제 점수는 나오는 거죠. 퀴즈 대회니까. 근데 가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결국은 누가 기계고 사람인 것까지를 맞히는, 그 히든싱어 비슷하게, 그게 이제 내년도 8월에서 10월 사이 정도에 하려고 하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푸는 난이도가 이런 것들이에요. 이 사람은 중등교사인 어머니와 재혼한 군인 아버지에서 차내로 태어났다. 경상도 고향으로 광복절에 어머니였으면 올해 환갑이 된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은 그걸 뭔가 기계가 처리해서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고, 지식 베이스라는 지식은 이렇게 사람의 뇌 속의 지식처럼 그래프 형태로 돼 있어요. 보통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 형태인데, 이게 근데 굉장히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방대한데요. 요거 하나를 우리가 트리플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연결되는 걸. 저희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1억 8천만 개 정도가 돼요. 이런 단위 지식이요. 또 어쨌든 이걸 질문을 했는데 답이 안 나왔다. 그러면은 기계가 막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져와서 학습을 해서 이거를 증강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걸 추론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답이다 라는 것을 이제 기계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고요. 지금 오늘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기장원전 수준에서는 이기는 수준까지 왔어요. 저희가 애틀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 한 봄이나 이쯤이 되면은 기장원이 아니라 연말 장원전에서 할 수 있는 사람 수준으로 이기는 목표까지 가는 내용입니다. 아까 뭐 왓슨이나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요. 뭐 한국에서 연구되고 있는 건 당연히 한국어가 중심이고요. IBM 왓슨 컴퓨터는 현재 아직 한국어 지원 계획이 아예 없습니다. 뭐 울프람 알파도 아예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요런 장점과 이제 한국어를 현재 타겟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인공두뇌를 만들기 위해서 인간과 기계가 어떻게 협력해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듀얼 스파이럴 메서덜러지라는 걸 저희가
제안을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게 전체 큰 픽처인데 오늘 외부에는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지식을 수집을 하고 그런 지식들이 표현이 되고 지식 베이스를 사람하고 기계가 자동 구축하고 그걸 어디에다 저장하고 기계가 끊임없이 글을 읽고 지식을 학습을 해서 다시 지식을 저장하고 그거에 기반해서 추론하고 검증하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냐 하는 큰 거고요.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거는 이제 RDF하고 아울홀스트 수준에 대한 지식 표현 체계를 쓰고 있고요. 현재 도서 약 40만 권 분량, 그리고 엔트리 수라는 거는 주제인데 한 100만 주제 정도를 다루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6,300개의 하이라키칼한 지식 분류 체계에 인스턴스 변환하고 큐레이션하고 뭐 추론 규칙 생성도 어쩌고저쩌고 해서 약 1억 9천만 개의 단위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대 이제 인공 두뇌인데 이게 아시아 최대 규모입니다.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고 그거를 어떻게 저장하냐 하면 이게 그래프 구조이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못 해요. 그래프 형태로 질의하고 그래프 매칭을 할 수 있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처럼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기계가 자동으로 학습하는 겁니다. 그럼 자연 언어 처리뿐만 아니라 딥러닝도 적용이 되고 있고 지식 자가 검증도 하고 그래서 다시 글 수집된 40만 권의 책으로부터 자동으로 지식을 학습해서 지식을 추가하고요. 또 그걸 이제 추론을 해내는 기술, 또 그거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것, 이거 전체가 병렬 분산으로 해갖고 수십 대에서 수백 대 컴퓨터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가 기술이 있고 그런 것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대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이제 올해 3년 절반 정도가 지나갔는데요. 지금 이게 지식 자원 같은 게 문서로 기준으로 보면 100만 문서 기준으로 한 2천만 문서 정도까지 우리가 올라갈 것 같고요. 지식 베이스 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단위 지식인데 저희가 올해 한 2억 단위 지식을 가진 게 아시아 최대 규모입니다. 구글이 가지고 있는 거가 아마 한 이 정도쯤보다 더 클 것 같아요. 한 20억 트리플 이상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한국어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 후년부터는 다국어로 나가는 거고요. 지식을 기계가 학습하는 게 올해 수준이 한 6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기계가 글을 읽고 자동으로 지식으로 변환을 하는데 한 60% 정도인데 이제 내년까지 80%를 넘는 게 저희가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추론을 해서 기계가 기계답게 생각하는 게 추론이거든요. 사람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리즈닝이라는 알고리즘도 굉장히 복잡한데 이 추론 엔진이 현재 저희 이 그룹에서 만든 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추론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스팍이라는 그 병렬 분산, 인메모리 분산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지식학습이라는 이런 글이 들어오면 이 글을 기계학습하고 자연언어 처리 또 딥러닝을 통해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구성을 하고요. 이 그래프 구성을 한 거로부터 이런 지식 그래프로 기계가 이해하고 추론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것을 어떻게 자동화할 것인가 하는 거에 자연언어 처리, 기계학습, 딥러닝 기술이 그 앙상블이라 그러는데요. 이게 결합해서 들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또 딥러닝을 통해서 이제 지식이 증강되는 기술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식 베이스에 기존에 이런 지식이 있어요. 이순신이 1545년에 태어났고 뭐 조선에서 태어났고 노량해전이 일어났고 뭐 1598년에 일어났다. 근데 지식에 있는데 딴 데 보니까 한국 전쟁의 커맨더가 메가더고 기주대퇴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거를 딥러닝을 시켜요. 얘하고 함께. 그러면은 기계가 얘를 찾아내요. 아, 노량대전의 커맨더는 이순신이구나 하는 거를 이제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선 이제 자동으로 도출해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리치드 된, 그러니까 증강이 된, 풍부하게 증강이 된 지식을 확보하기도 합니다. 추론이라는 건 이래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 베이스라는 게 요거 점 하나가 뭐 정보들이거든요. 아까 보신 것 같은 뭐 박근혜인데 박근혜 아버지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보여지는 그래프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 베이스의 0.04%예요. 요만큼이요. 그러니까 뭐 보면 0.0004 수준인 거죠. 근데 이거를 추론을 하면 이렇게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요거에 기반해서 지식이 이제 새로운 지식이라는 게 도출이 되는 거죠. 추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 전체로 봤을 때는 이게 엄청나게 방대한 지식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스팍 기반에서 인메모리 병렬 분산화도 하지만 사실은 IBM 왓슨 컴퓨터는 슈퍼컴퓨터로서 돌았어요. CPU 코어가 2880K예요. 근데 우리는 IBM이 파는 그 하드웨어 하나가 2천억이거든요. 그걸 쓸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사실 국내에서는 도입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IBM은 그거를
클라우드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에서 저희가 하는 비즈니스나 이 방향은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블레이드 서버들 같은 것들로 클라우드를 구성해서 갈 수 있을까? 그럼 그 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이제 GPGPU하고 스팍 같은 인메모리를 병렬 분산으로 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스팍을 사용해서 추론하는 거는 약 400배 정도가 지금 CPU 코어 수로 봤을 때는 한 200개 CPU 코어를 돌리고 뭐 이랬을 때는 한 400배까지 이 병렬 분산을 하고요. 속도가 GPGPU도 지금 워드 투 벡터 같은 형태의 딥러닝은 아니고 이게 아티피셜 네트워크의 원 레이어나 투 레이어 정도만 쓰는 건데 그럼 한 8배 정도를 GPGPU로 가속을 합니다. 그래서 슈퍼컴퓨터를 쓰지 않고도 이런 AI 기술들을 어떻게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저희 회사에서 연구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도 PT를 30분 분량을 만드는데 지금 안 돼서 이 몇 마디만 잠깐 드리고요. 지금 이제 원래 30분에 끝내려고 하는데 40분에 10분만 넘겨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또 이러한 그 기술들 다시계해서 기계학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연언어 처리 같은 것들 또 이런 것에 기반해서 추천이나 이런 것들을 B2C 서비스 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사실 저희 회사 비즈니스 모델이 현재 B2B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저희가 만든 자연언어 처리, 검색 엔진, 텍스트 마이닝 엔진들, 뭐 또 빅데이터 분석하는 엔진들을 라이센스를 주고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비즈니스가 저희 메인 비즈니스인데 한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B2C에서 승부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서 시작을 한 게 이제 여러 시도를 했는데 뭐 대부분 실패를 하고 한 4가지 정도 실패했는데 이거 하나가 있어요. 지니 뉴스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게 지금 한 20만 명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뭐 애플이나 이거에선 지난 2년 동안 저희 광고 한 번도 안 했는데 20만 명 애플하고 여기서 다운로드하고 앱스토어에 가면 뉴스 부문에 항상 3위 안에 지금 2년 동안에 거의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5위 안에 어쩔 때 뭐 4위까지 가기도 하고 누군가가 돈 내고 스폰시 광고를 하면요. 근데 뭐 오늘 이제 소셜 미디어도 얘기했지만 또 다른 기관 미디어에 대한 문제가 지금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얘기를 하려고 도대체 미디어가 정의가 뭐고 그다음에 저널리즘이 뭐냐 뭐 이런 걸 해왔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어서.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시간이 돈이 되는 시장이 있어요. 우리가 시간이 돈이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시간이 돈인 시장인데 그게 광고 시장이거든요. 근데 광고 시장이 왜 시간이 돈이냐면은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는데 광고가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시간이 많이 소비되는 데에서 광고 단가가 올라갈 뿐만 아니라 광고가 몰리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그 지난 GDP 대비로 해서 지난 50년간의 광고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GDP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50년 동안에. 근데 GDP 대비 광고로 봤을 때는 광고비가 그렇게 늘지 않았어요. 2%예요. 그러니까 GDP 대비 전체 광고 시장이 딱 2%입니다. 근데 2%도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커지진 않았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 2%를 100 기준에서 마켓 쉐어로 보면요. 여기 신문이에요. 신문이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져서 지금 뭐 꼭대기까지 거의 다 떨어졌고요. 신문에서 파는 광고들은 대부분 협박을 해서 얻어내는 광고지 광고 효과를 통해서 얻어내는 광고는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2주 전에 제가 그 언론재단에서 그 신문사들의 국장님이나 임원들 모셔놓고 이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국장님들이 하신 얘기가 솔직히 우리 까놓고 얘기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저 광고주들 협박해가지고서는 광고 얻어내는 거죠. 우리가 광고 효과를 보고 있냐. 아무도 신문사들도 믿고 있지는 않아요. 문제는 이게 어디까지 떨어지냐는 거. 그럼 이게 그럼 모바일이 대체를 했냐? 모바일 시장도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이거 US 미국 시장에서 메이저 미디어에 해당이 되는 거이고요. 뉴스 신문 중에서 이 빨간 거 붙인 건 뭐냐면은 뉴스가 모바일에서 유통되는 광고 시장까지 다 합친 거예요. 요거는 뉴스 페이퍼이고요. 이거는 모바일에서 아티클 단위로 팔리고 있는 것들 봐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보면 한군 평균 이용 시간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종이 신문뿐만 아니라 열독률은 더 떨어지고 있고 뭐 이런 뭐 데이터는 굉장히 많은데 어느 나라에서 신문이 제일 많이 빨리 없어질 건가? 미국이 2017년에는 신문이 거의 확실히 대부분 없어질 거다. 여기입니다. 캐나다 뭐 2020년에서 19년. 한국이 지금 요 비슷한 여기 어디거든요. 일본이나 그러면 언제면 2030년 무렵. 요 무렵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신문이 아예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종이 신문. 우리나라 조선일 조중동을 필두로 한
것들 얼마 버틸 수 있을까? 뭐 한 15년이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한 걸로 보면은 그렇고, 그럼 도대체 미디어가 어떻게 할 거냐? 특히 뉴스 미디어가 이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가 저도 기고도 많이 하고 뭐 논문도 많이 쓰고 기조연설도 많이 하는데 뭐 이게 모 신문사인데 굉장히 유명한 신문사예요. 이 신문사에서 저한테 기고를 해달라고 해서 제 기고가 거기 논평으로 크게 들어간 거예요. 신문지상에는. 근데 이게 온라인 신문에 났다고 해서 제가 이 링크를 저희 직원, 마케팅 직원 줘서 제가 아들하고 딸한테 보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보고 기겁을 했어요. 그거 보세요. 여자 맨날 5번 하는 50대 남자의 정력력. 미안해 오빠가 정력제 좀 먹었다. 조루 뭐 밑에 여기 보시면 뭐 이게 지금 난리예요. 그러니까 읽을 권리를 해칠 뿐만 아니라 언론사들 스스로가 사실은 기사의 가치를 완전히 떨어뜨리는 거죠. 요즘 그래서 제가 오늘도 어디 갔다 오는데 저희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기레기라고. 그래서 뭐 하여튼 기사들이 쓰레기 수준으로 가고 있고 또 서로 베끼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산업은 거대해지는데 저널리즘은 살아가고 있고, 그럼 이런 것들이 과연 소셜미디어하고 어떻게 결합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이 가운데서 그러면 AI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현재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갈게요. 뭐 그런 고민들. 그러면 소셜 네트워크나 서비스에서 우리가 시간 쓰고 있잖아요. 텔레비전 여전히 보고 있고 스마트폰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 다음에는 어디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게 될까? 뭐 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0년은 갈 것 같은데, 그럼 그 이유는 인간이 과연 누구랑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고 어디서 시간을 소비하고 있을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을 보내는 데서 될 텐데, 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냉장고랑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이제 상상이 중요한 시장이 이제 미디어 시장이고 광고 시장이고 뉴스 미디어 시장이 되는 거죠. 그럼 인공지능이 이런 뉴스 서비스나 미디어 시장에 어떻게 결합될 건가? 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국내에서도 뭐 로봇 저널리즘에서 기계가 만들어내는 이렇게 특히 굉장히 큰 이벤트, 얼스퀘이크가 일어난 것에 대한 걸 기계가 자동으로 쓴 거거든요. 사람이 변별을 잘 못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스포츠 기사 정도만 간단하게 데이터 수집하고 이벤트 추출해서 뭘 하는 거지, 사실 조금 깊게 들어가면 정치나 이런 것들은 그 히스토리나 컨텍스트를 깨고 있지 않으면 어렵죠.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지난 10년간이던 뭐 5년간이던 데이터들을 학습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고, 한참 떴었던 큐레이션 같은 경우도 그럼 미래는 어떻게 발전할까? 아마 뭐 시각적 컨텐츠나 관심 기반이나 개인 맞춤이나 모바일 클라우드나 뭐 이런 거 외에 그러면 어떻게 기계하고 사람이 상호 협력을 해서 컨텐츠를 발굴하고 그 컨텐츠를 유통할 수가 있을까? 유통된 컨텐츠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가 있을까? 또 그게 뉴스 미디어들하고는 어떻게 결합됐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질문들이 되리라고 봅니다. 뭐 이거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은 사람과 기기가 협력을 하는데 속도와 품질을 높이면서 동시에 속도와 비용을 높이고 낮출 수 있는 걸 기계가 사람이 협력을 할 수 있을까? 뭐 예를 들자면 아까 한 교수님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뭔가를 하는 걸 기계가 학습하고 기계가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선 추천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한 것을 확인을 해갖고 친구들이나 본인들한테 추천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딥러닝이든 기계학습이든 이런 빅데이터 분석이든 간에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걸 통해서 하고, 그것이 사실은 정말 그 기사가 필요한 사람한테 그 기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면서 아티클 단위 하나가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더 그렇게 하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그 아티클을 생성해내는 기자들이나 사실은 저널리스트들의 자부심과 그다음에 그 각각의 글에 대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 소셜미디어하고 결합이 돼서. 하여튼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독자 권리 존중이나 공급자한테도 그런 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이런 중심으로 저희 회사에서 또 연구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지니뉴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 있어요. 딥러닝도 들어가 있고 기계학습도 들어있고 추천 엔진도 들어있고 사용자 행동 패턴도 학습하는 것도 들어있고, 그래서 맞춤형으로 추천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자동으로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뭔지를 자동으로 랭킹 분석도 하고, 그것도 도메인마다 다 하기도 하고요. 뭐 등등에 관련된 것도 하고, 다른 나라 언어, 영어나 일본어 서비스도 추천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이런 날씨나 맛집 추천이나 뭐 연애나 이런 거 외에 뭐 다양한 것들 관련된 것, 그리고 3분 브리핑이라는 것도 유명한데, 향후에는 그 브리핑이 도메인별로 각 개인별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요약을 해가지고선 브리핑할 수 있는 서비스 이런 것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약속드린 것처럼 딱 40분에 얘기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한 15분, 20분 안 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기술적으로는 자연 언어 처리, 기계학습, 딥러닝, 텍스트 마이닝, 빅데이터 분석이나 처리 같은 것들을 지난 20년 동안 해왔다면 앞으로 20년 동안 그런 일을 할 것 같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저런 인공지능 기반한 질의응답 시스템 왓슨 같은 것, 또 시리 같은 형태의 대화 시스템들, 그리고 조금 더 가면 그거를 이제 서비스에서 녹아낼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에서 국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요.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세미나를 통해서 가능하면 많은 것들을 이 소사이어티의 그러니까 기술 소사이어티가 됐던 스타트업 생태계 쪽에다가 저희가 많은 걸 할 수는 없겠지만 인사이트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어떤 동기부여나 자극도 드리고 싶고, 또 그래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도 진행을 하고, 그것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토크 릴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토크 릴레이 계속 있습니다.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내년도에는 지금 원래 올해 하려고 하다가 미뤘는데요. 해커손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해커손 갖고 데이터를 갖고 분석도 하고 자연언어 처리도 해보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까지는 불가능하겠습니다만은 간단한 형태의 추론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또 딥러닝이나 이 기계학습 엔진들도 좀 간단하게 좀 해보면서 개념을 이해해서 스타트업 생각을 하시거나 또는 기술 적용하신 분들이 적어도 그 기술의 핵심 것들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히 들어가십시오.